앤디 스픽! 안녕하세요. 앤디 스픽의 진행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수용입니다. 슈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의 첫 시작이자 첫 방송 앤디 스픽! 공연에 대한 앞이야기와 뒷이야기를 동시에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지금 곧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디 스픽의 진행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수용입니다. 자, 슈카바티 라디오의 첫 방송을 알리게 된 앤디 스픽. 어떤 방송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공연을 알리는 방송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작품을 정해서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작품을 관람한 관람자의 시선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드림과 동시에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서 꾸며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보통 배우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빈도가 많고 저희 역시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다루겠지만 그에 반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 뵙고 마치 영상 매체에 스페셜로 담겨있는 코멘터리 같은 구성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의 제목 앤디 스픽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는 단어인데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앤디 스픽이란 제목은요, 사실 이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한 제목인데요. 제가 제 이름이 수용이잖아요. 제가 빼어날 숫자와 용용자를 쓰는데 유년 시절에 제 친구들이 제 숫자를 물 숫자로 알고 워터 드래곤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이 빼어나다라는 단어는 모르겠고 해서 무작정 갖다 붙인 게 나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나이스 드래곤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만들어진 별칭인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제 이메일 아이디 같이 저를 좀 정의하고 표현하는 별칭처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용이라는 사람이 작품을 하나 콕 집어서 소개한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보려고 지어본 제목이 바로 앤디 스픽입니다. 나이스 드래곤을 줄여서 약자로 앤디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회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작품은요, 첫 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뮤지컬 브론테입니다. 2022년 9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됐었고요. 네버엔딩 플레이 제작, 조민영 연출, 성재현 작사, 양지의 작곡, 그리고 샬럿 역의 강지혜, 이봄소리, 허혜진 배우, 에밀리 역의 김려원, 이아름솔, 김이우 배우, 앤 역의 이휴, 송영미, 이하진 배우, 이렇게 멋진 분들이 참여해 주신 작품입니다. 사실 저희 방송은 이제 현재 공연되고 있는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첫 작품을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브론테라는 작품이 그때는 공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좀 방송이 밀려버리는 바람에 이미 공연이 중단되고 종료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그래도 함께 하기로 했던 작품, 마음먹었던 작품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첫 회 정도만 일단 종연됐지만 브론테라는 작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무 위키를 들어가서 시놉시스를 보면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여자가 글을 쓰는 일 따윈 허락되지 않던 빅토리아 시대. 음울하고 외로운 요크셔의 황야에서 3명의 놀라운 작가가 탄생했다. 샬럿, 에밀리, 그리고 앤 브론테. 가난한 목사의 딸로 태어나 죽음과 병이 더 가까웠던 팍팍하고 우울한 삶이었지만 자매들의 이야기는 활기와 욕망으로 가득했다. 어릴 적부터 슬픔이 찾아올 때면 함께 상상 속으로 도망치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매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가장 큰 조력자이자 원동력이 된다.
작가가 되고 싶어 함께 책을 내기로 결정한 그들은 어느 날 에밀리가 들었다던 벌판의 목소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먼 미래에서 그들을 부르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이야기대로 그녀들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그들의 죽음을 지켜봤다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 편지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곳에 온 걸까? 치열했던 삶 속에서 끝끝내 작가가 되고자 했던 그들은 마침내 원하던 미래를 얻게 될까? 네, 신혼만 봐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브론테 자매가 3명인 걸 공연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정말로 작가의 피가 예술가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죠. 샬럿 브론테는 제인 에어,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폭풍의 언덕,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해졌는데요. 자,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저 역시도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관객을 하고 또 그 관객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공연에 대한 감상과 그리고 크리에이터 분들께 질문을 드림과 동시에 이 작품을 소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연을 처음 본 관객의 입장에서 저도 진행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나 진행되는 이야기 역시 공연을 처음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궁금증 혹은 그리고 제가 느낀 그런 느낌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예정이니까 그 점은 염두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의 인터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분들은 연출을 맡아주신 조민영 연출님과 작곡을 맡아주신 양지혜 작곡가님이십니다. 약간 또 딱딱하고 보편적인 인터뷰를 좀 피하고 싶어서 카페에서 두 분을 모시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두 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시간이 왔을 때 아마 배경음악 같은 것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 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세 사람이 나름 비슷한 연배이기도 하고 또 서로 안면이 있는 그런 사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진지한 인터뷰의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어떤 느낌의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질 예정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뮤지컬 브론테. 이제 글이나 소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름 혹은 제목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까 말씀드린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을 쓴 샬럿 브론테,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또 숨겨진 멋진 작가 막내 앤 브론테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죠. 자, 3명의 작가의 이야기, 그리고 3자매의 이야기, 그리고 무대 위에 3명만이 올라가 있는, 3명만이 그들의 연기로 모든 걸 끌어가야 하는 이 3인극,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끌어 가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출 입장에서는 어떠셨는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민영 연출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니가 작가거든요. 그래서요. 자, 이러면서 알게 된 서로의. 네, 친언니가 글을 써요. 아주 어릴 때부터 썼고 지금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도 글을 잘 안 보여줘서 뭘 쓰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네, 글을 정말 안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익숙한 얘기였는데 뭐 세 자매가 이제 자기가 글 얘기하고 뭐 얘기 짓고 뭐 잡지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익숙한 얘기였는데 한 명 한 명을 다 약간 언니 같은 작가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까 타입들이 엄청 다르고 그리고 언니 주변에 또 수많은 작가들을 저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세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라서 약간 이제 무대 위에서 사실 만약에 이제 재연이 온다면 해보고 싶은 방식들은 글을 쓴다가 정말 쓰는 행위 말고도 너무 많은 어떤 표현과 방식과 구조가 이런 게 너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막 지금은 막 정말 우리 잘 만들어보자 하면서 막 그냥 치듯이 막 달려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 삼아서
잘 만들어보고 싶다는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세 자매 얘기에서 왜 이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셋 다 너무 필체도 다르고 너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작가들은 자기 문장이 약간 성문, 지문 막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말 앤 브론테도 제가 몰랐지만, 셋째인 앤 브론테도 몰랐지만 그녀의 책을 2권을 읽으면 이 사람이다처럼 알겠더라고요. 언니들이랑 아주 문체가 달라가지고, 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제인 에어를 쓴 샬럿 브론테나 뭐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부분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소설이다 보니까 더. 근데 이제 앤 브론테가 오히려 저한테 좀 유니크한데?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작가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약간 저희들 흔히 하는 그런 말처럼 소름 이런 얘기를 하죠. 친언니가 정말 작가였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너무나 그 작가들의 어떤 이야기나 삶의 방식이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가장 가까운 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장돼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작품을 맡게 되신 건 운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나름대로 하게 되네요. 네. 자, 이제 뮤지컬 브론테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일단 초반엔 글쓰기에 미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작업을 사랑하는 세 자매의 행복하고 화목한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들으셨던 곡, 글쓰기에 미친 인간들이 그 모습을 대변하는 곡인데요. 자,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세 자매에게 하나의 미션이 생깁니다. 우리 셋이 함께 글을 써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미션이죠. 당시 시대에는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 무언가 주체적인 일을 주도하기엔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많았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극 중에서 필명을 남자의 이름으로 하자는 대사도 존재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음악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관객으로서의 제 입장에서는 뭔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들리고 또 장면적으로도 보여져서 흥미로웠습니다. 클리셰라고 하죠. 보통 어떠한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음악이 처음 시작할 때 들리는 타악의 느낌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저는 드럼인 줄 알았는데 어쿠스틱 기타를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홀로 남은 샬럿의 넘버는 사실 그 장면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슬픈 분위기라 발라드풍의 곡이 나올 거라고 당연스레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 예상을 뒤엎듯이 강한 비트의 곡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그런 식의 뭔가 예상을 깨는 요소가 종종 드러내져서 그 의도도 좀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양지혜 작곡가님의 말씀을 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연출님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글을 뭔가 진짜 우리가 쓰는 형태가 아닌 어떤 무언가로 더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서로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악도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작가들도 계속 무언가의 창작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솔직히 우리도 감정이 서서히 변할 때도 있지만 정말 뭔가를 막 작업하고 할 때는 으악! 됐다가 다시 막 되게 섬세해졌다가 다시 으악!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에 그 샬럿 넘버 같은 경우는 되게 잔잔하게 첼로로 뭔가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 이제 그냥 한번 확 꺾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 조금 그녀의 그런 작가로서의 삶이라든지 그녀가 쓰는 글이라든지 그녀가 뭔가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살아갔어야 했던 그런 거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들의 첫 작품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3명 중에 비교적 어두운 내용의 글을 써냈던 에밀리의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죠. 그러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래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밀리가요. 그래서 그것이 영감이 돼서 글을 쓰는 동력이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세 자매는 다시금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자매의 글을 쓰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사람이 다르니까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겠지만 이 세 명의 필력이 너무나 개성이 강하다 보니 서로의 글을 낭독하는 그들만의 낭독회에서도 순탄하게 접점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첫째 샬롯과 둘째 에밀리의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막내 앤이 둘을 중재하지만 두 언니의 천재성에 비해 자신의 필력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에밀리에게 찾아온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함에 있어 자신은 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특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우울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들에게 찾아온 미래를 암시하는 편지가 나타나죠. 그렇죠. 찾아올입니다. 미래를 암시하니까. 그런데 그 편지에서도 역시 샬롯과 에밀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앤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목소리와 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도대체 앤은 왜 자신이 편지에 자신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더러 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함에 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연출님과 작곡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약간 사실 앤을 만들 때에는 그런 지점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뭐 하나씩의 코어를 준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언니들은 뭐랄까 그러니까 뭐 배우로 치면 약간 짐승 같은 방식으로 연기를 하는 정말 감각적이게 그런 타입이라면 자기가 만약에 그런 배우를 보고 자라서 그런 걸 동경해서 배우가 되었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연기를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태일 때에 결핍이 발생하잖아요. 약간 언니들과 수없이 부대끼고 뭐 그런 이야기를 짓고 하는 과정 중에서 순식간에 막 5초 만에 재밌는 걸 막 떠올리고 막 웃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앤이 분명히 어떤 종류의 격차를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지 않은 채로. 근데 그거를 그냥 아니야 나에게도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로 넘기기에는 저쪽이 너무 반짝거려서 늘 결핍과 늘 약간 동경의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을 약간 촉발시켜준 매개인 것 같아요. 그 편지라는 게 너는 정말 빛나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자기가 또 한 동경했던 샬롯에게는 어떤 종류의 미래 예언을 그럼 나에게는 이런 방식이 있었을 거고 에밀리가 사실 그 편지를 받기 이전에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약간 에밀리를 주인공처럼 보이게끔 하는 어떤 큰 기여를 해주는데 실제로는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기연을 모두 원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약간 계시를 좀 내려줘가지고 내가 진짜 약간 저의 옛날 꿈은 요절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한 획을 긋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중의적인 모먼트. 근데 그게 예술가라면 누구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그런 편지를 만약 받는다고 하면 또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들린 사람의 그 내용도 궁금하고 너무 부럽다를 하지만 한켠에는 진짜로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들판을 쏘다니면서 약간 정말 착하고 집안일 잘하고 얌전히 잘 지내서 말썽 한번 안 일으키던 우리 꼬맹이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익숙한 동네에서 산을 헤매고 다녔다는 것이 아주 짧게 스치는 이야기라 아쉽지만 그 앤을 설명해주기에 되게 좋은 장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아까 뭐 계시라고 표현했어. 진짜 뭔가 탐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뭐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계시에 대한 염원?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쓴 작가가 이 글을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했을 때 어떤 그냥 나는 팝 같은데 술집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프로저가 나에게 와서 그냥 말을 걸었다. 그렇게 해서 쓴 게 반지의 제왕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 나도 그래 얘기 좀 걸어줘라 이렇게. 나도 갑자기 막 어떤 뭐 인물의 캐릭터를 만났는데 갑자기 어떤 막 멜로디가 들려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와 편지 소동이 있은 후 계속 글을 쓰는 세 자매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의 개성과 바라보는 예술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 작품의 방향성을 합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커다란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세 자매는
크게 다투게 됩니다. 안개를 삼킨 것 같아 나 아니 번개를 삼킨 것 같아 길을 잃고 타락한 영혼들의 이야기 난 무서워져 영혼들은 바닥 없이 타락하고 방황하지 그 끝에 천국은 없어 숨이 막혀 난 모든 인간이 천국에 갈 순 없고 모든 사랑이 숭고한 얼굴을 하진 않아 이건 이곳에 대한 이야기 우릴 작가로 만들어준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싼 환양 달라진 풍경 낯선 얼굴 지켜져 서로 다른 결말로 널 알고 있다 믿었던 환상 너는 날 대체 어디로 데려가나 소설 속에서 난 찾아서 유령처럼 죽어있던 그토록 찾아 헤맨 자유 달라졌어 넌 처음에 우릴 떠올려나 우린 서로를 이해했잖아 같은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우리는 왜 멈춰섰나 모든 사람이 만족할 소설은 없고 어떤 작가도 거짓된 얼굴을 하지 않아 이건 정답이 없는 이야기 우리 서로를 믿어야만 하잖아 늘 그래 한 걸음 빠져 넌 상처받기 싫어 숨어 가슴 속에 수많은 감정을 감춰한 게 아냐 그저 지켜볼 뿐 이 소설은 작가의 통제 속에 태어난 위화성의 인물 사이 죽은 것 같지 자유를 외치지만 나를 지켜서 세상에 회전해 그리 아닌 서로 향한 비난 날 공격하는 나를 짓는 나의 목을 조르는 너의 말 널 알고 있다 믿었던 환상 너는 날 대체 어디로 데려가나 한 지붕 아래 서로 다른 작가 세계가 부딪힌다 하나로 묶였던 하나의 핏줄이 지켜진다 한 지붕 아래 서로 다른 작가 세계가 부딪힌다 태풍을 만나 난파된 배처럼 지켜진다 나 이제 너였던 방향 달라진 풍경 낯선 얼굴 더 이상 우리가 아닌 우리 날 놓아버린 너라는 환상 너와 난 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숨겨진 페이지처럼은 사실 장면 단위로는 거의 가장 후반에서야 완성이 된 장면이에요. 시작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일찍 발은 뛰었는데 뭐 끝나고 보니까 뭐가 어려웠나 싶기도 한데 장면은 다 모두 있죠. 해석이 되죠. 미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네네네.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배우들이 너무 훌륭한 점이 그러니까 뭐 어떤 미뤄지는 시간에 대한 그런 독촉이나 이런 방식이 전혀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시간을 드릴 수 있었고,
대신에 의견은 엄청 줬어요. 여기서 사실 맨 처음 장면에서는 이렇게 그 되어 있는 말들과 그리고 약간 음악적으로도 그것들을 합치다 보면 애가 누구 하나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 보면 관계성에 있어서 당연히 샬럿과 에밀리가 붙을 수밖에 없고 앤이 그것을 말리다가 뭐 나중에 뭐 터지거나 막 이런 방식으로 약간 바깥을 도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 안무해주시는 저희 현정쌤이랑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현정쌤이 사실은 안무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막 완전 넘겨서도 하고 다음날 또 오고 막 계속 오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이게 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얘한테 다가가도 되냐, 얘는 이 벽난로 뒤 공간이 대체 뭐냐, 여길 향하는 게 힘을 받는 거냐 아니면 빠지는 거냐, 여기서 종이 던져도 되냐, 너가 들고 있는 이 글을 내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찢거나 빼앗는 행위를 쉽게 할 순 없다.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찢는 버전도 있었다가 몰라 종이로 때리는 버전도 있었다가 막 거의 그러니까 배우들은 우리 근데 그런 아주 그냥 미디어에서 다루는 여자가 싸운다고 하면 손톱 길러가지고 머리 탁 잡고 손톱 스크래치 내고 이런 정도의 약간 서로를 죽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약간 투닥투닥의 싸움으로 이걸 끝낼 수 없다. 이건 세계가 부딪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그 지점을 누군가를 때리지 않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왜냐면 또 당연히 고정관념이겠지만 그 시대의 여성이 누군가를 때리면 또 너무 격정적인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위를 해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다고 노래 안에서 막 장면을 막 넣을 수는 없으니 어디서 뭘 해야 좀 그렇게 부딪힌다고 느낄 수 있을까가 있었는데 음악적으로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가사 수정과 곡 수정 부분들을 해줬고, 사실 날리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부분은 음악을 날려준 부분도 있어요. 여기 더 붙어야 돼, 템포를 더 밀어줘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전 쓰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곡을 처음 딱 그 가사를 딱 받았을 때, 오, 맞아. 파이트!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만약에 뭐 1막, 2막으로 나눈다고 하면 진짜 1막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느낌이 다분하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른 넘버들도 많지만 그 넘버에 또 되게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거 뭐야? 네 소설은 작가의 통제 속에 태어난 미완성의 인물들 이미 죽은 것 같지, 뭐 이런 대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서야 뭔가 어떻게 보면 이 자매들이 그동안은 그래 너의 글도 좋아, 맞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완전 그냥 그거 다 찍고 너의 글은 이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진심은 아닐지언정 정말 이제 작가로서 뭔가 대립을 하는구나. 왜냐면 저희도 창작할 때 막 진짜 야 너 가사 왜 이렇게 써? 너 곡을 왜 이렇게 써?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거를 되게 뭔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되게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류의 가사들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뭔가 우리가 소설을 만드는 방식은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의 방식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되었던 지점은 아무래도 이제 곡이 긴 부분도 있고 이거를 계속 쌓아 올렸다가 한번 빠져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쌓아 올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편곡적으로는 조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아예 여기 그냥 드럼 다 빼버리자. 근데 그게 거의 클라이막스 다 쳤을 때쯤에 한번 그냥 빼버리고 다시 한번 발동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구성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들으신 곡은 세 자매의 균열이 드러나는 장면에서의 삽입곡인 찢겨진 페이지처럼이란 곡이었고요. 두 분에게서 해당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곡은요, 허예진 배우, 이아름솔 배우, 이휴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면이죠. 사실은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연기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코멘터리에서 들으신 것처럼 1, 2막으로 나눴을 때 1막의 마지막 장면이 있다면 아마 이 곡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 역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
그런데 또 너무 뻔하게 만들면 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심했을 거다. 그리고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들려주셔가지고 정말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이 좀 좋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투게 된 뒤 세 자매는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각자의 세계 혹은 세상에 빠져서 각자의 작업 혹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도 독특한 시도가 펼쳐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음악으로도 그렇고 장면으로도 그렇고 뭔가 클리셰를 뒤엎는, 그리고 또 꼭 클리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러한 방법을, 이러한 방식을 시도한다고? 라고 사람을 살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시도가 다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브론테라는 작품이 그냥 어떤 세자매의 이야기를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극을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가사가 없이 오직 악기들의 즉흥적인 연주로 세 사람의 심리적인 혹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장면이 그대로 공연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제가 청해봤습니다. 제가 일단 브론테라는 그거를 소재를 딱 받고 나서 딱 먼저 든 생각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어거스트 러쉬를 너무 재밌게 봐서 꼭 언젠가 저 어쿠스틱 기타를 타악으로 연주하는 퍼커시브 주법을 가진 그래서 처음 이렇게 쓴 뮤지컬을, 거구나. 그거를 꼭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쇼케이스 때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드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 라이드를 다 어쿠스틱 기타로 다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장막으로 펼치게 되면서 이 세 명의 음악을 받쳐줄 수 있는 다른 악기가 하나 더 필요하겠다 해서 들어온 게 이제 드럼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쿠스틱 그런 퍼커시브 주법을 꼭 넣고 싶다는 그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뭔가 그냥 모르겠어요. 뭔가 딱 그냥 이미지만 그렸던 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 치열하게 막 글을 쓰고 막 종이를 날리고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뭔가 음악으로서 뭔가 대립되는 구조라든지 음악으로만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저희 처음에 회의할 때 맞아요. 그쵸? 그래서 회의할 때 제가 연출님 저 꼭 이런 게 하고 싶어요. 재현 작가님 저 이런 게 하고 싶어요. 구다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샬럿이랑 에밀리의 대립구도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앤도 역시나 자기의 소설에 대한 글쓰기의 그런 열망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조금 딥하게 막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드럼이랑 기타를 조금 사용을 해서 이렇게 대립구도처럼 뭔가 보여지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그런 류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실용음악 전공자여서 실용음악에서는 즉흥 연주를 보통 기본 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통 기반으로 두고 많이 연주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대중음악이나 이런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그런 잼이 보통 빠지지 않고 나와요. 맞아요. 근데 왜 뮤지컬엔 그걸 쓸 수 없나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것을 너무 좋아할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연주자들 또한 너무 즐거워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면은 악보가 딱히 있지 않아요. 드럼한테 여기서 네가 8마디를 먼저 시작해. 그리고 네가 8마디를 받아. 근데 우리는 빌드업을 만들 거야.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우린 빌드업이 되어야 해. 이렇게 해서 연주자들의 아이디어나 그래서 연주자들 성향에 따라서 또 그 연주가 달라요. 어찌 보면 완벽한 재즈의 소울을 네, 갖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의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사실은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 그 현이 보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전 그게 사실 제일 또 인상 깊었거든요. 갑자기 그 뭔가 세 사람의 깨진 관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되게 우악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하면서 갖다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었는데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연주자들은 이제 저희랑 너무 같이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탐탐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좀 해봐. 너무 안 프로 같은 디렉션. 이거 있잖아 이거.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 기괴하고 뭔가 종이가 찢어질 것 같은 맞아. 이들의 관계에 뭔가 금이 점점 가고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디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약간 그런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연주자 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감독님한테 아니 우리 에너지 조금 더 올려야 더 가달라고 해줘 더 가달라고 해줘 이렇게 했더니 기다려봐 할 거야 믿어봐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를 워워시켜 놨었거든요. 공연에 딱 들어가니까 연주자분들이 그러니까 각자가 퍼포먼스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글쓰기 하는 것처럼 정말 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마디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약간 컴페티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로 그래서 나중에는 반대로 워워 시켜야 될 정도로 세 사람의 균열이 구체화되고 샬럿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밀리와 앤은 집에 남게 되죠. 샬럿은 제인 에어라는 작품을 발간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에밀리의 폭풍의 언덕은 빛을 보지 못하고 악평에 시달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에밀리는 또 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샬럿이 그녀들을 만나러 왔을 때 또 너무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생 성공을 꿈꿔왔지만 그게 나 혼자만의 성공은 아니었던 거라며 슬퍼하는 샬럿을 남기고 앤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결국 혼자 남게 된 샬럿은 자신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련의 사건들의 실타래가 풀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갈등들을 해소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갈등을 해소한다는 맥락 속에 굉장히 많은 게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은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죠. 스포일러가 될 수가 있어서 이야기의 결말을 짓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혹여나 나중에 이 공연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재미있게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참 죄송한 일인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에밀리와 앤의 죽음 이후에 샬럿과 그 나머지 두 사람이죠. 이 세 자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지만 뒤에 마지막 부분은 사실 그거의 배 이상의 어떤 감동과 공감과 그리고 또 어떤 뭐랄까 세자매의 이야기들의 결말을 사실 이 결말도 열린 결말이긴 한데 하여튼 그걸 보여줘요. 어떡하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진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의 이야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그 예상치 못한 그림들이 많이 보여져서 너무나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장면적인 또 독특하고 신선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연출법인가 봐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보여지는데 에밀리와 앤의 죽음을 굉장히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을 대하는 장면에서는 이 슬픔이라는 가장 커다란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상될 법한 장면의 진행이나 표현 방법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눈물을 흘린다든지 깊은 슬픔에 감정이 격정적으로 고조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은 뭔가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 죽음을 대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장면의 진행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은요.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듯이
정말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게 됩니다. 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공연에서 쓰이지 않았던 혹은 이것만이 정말 여기에만 쓰였던 유니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공연이 진행되는 어떤 그 상황 안에서 너무나 매끄럽고 너무나 매력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보는 제 입장에서는 와 정말 연출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은 이제 양지혜 작곡가님께 여쭤봤으니 이 장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연출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에밀리의 죽음과 앤의 죽음은 약간 방식이 좀 다르게는 느껴져요. 근데 이제 큰 틀은 같고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이 먼저 나왔을 때에 이제 작가님이 대본을 써주셨을 때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작가님한테 가장 좋아하는 넘버를 하나 꼽아줘요 라고 이제 저희들끼리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면 작가님이 난 이것도 좋고 다 좋아요 하시다가도 꼭 들어가 있는 게 그 10번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마침내. 네, 그게 우리만의 놀이의 리프라이즈거든요. 리프라이즈, 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변태적인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슬픈 장면을 너무 예쁘게 했을 때 오는 네. 그 항상 제가 가장 볼 때도 좋아하고 만들 때도 좋아하는 지점인데 그 파트에서 얘네가 사실은 막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죽음이 딱 오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약간 슬픔을 체감하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냥 속으로 무너지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아주 리얼한 반응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배우들이랑 얘기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에밀리 죽음 장면을 연습하기 전에 이 부분을 리딩하면서 누구였지? 지혜 배우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자기가 그 김상욱 교수님 그 물리학자 교수님 있잖아요. 그 책 읽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떠나가고 나도 우리 몸이 어차피 분해가 되면 다시 분자 원자 형태의 어떤 그 작은 단위로 변화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든 소중한 어떤 존재들이 떠나고 나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분진 형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네. 그래서 영원히 떠난 것이라기보단 그냥 정말 다시 리유즈 되고 있는 상태이다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슬픈 구간을 확 주는 것이 이 작품 전체를 말할 때 어울리는 죽음의 방식이라고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첫 대본에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었는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 수정을 거쳤는데 그 장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쉬운 장면이에요. 왜냐면 음악적으로 조금 더 어떤 게 붙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뮤지컬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 연극을 정말 좋아하고 연극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연극적인 방식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정말 원래는 샬럿이 혼자 남아있잖아요. 원래는 혼자 남아있는 그 장면이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게 되는데 원래는 샬럿이 눈 뜨면 그냥 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나만 남겨지고 모든 게 사라진 어떤 상실의 감각을 샬럿에게 좀 몰아주고 싶었고 이게 존재한다라는 방식을 정말 사운드로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얘기를 하다가 앤이 지금 걸어 나가면서 이제 조명이 밤에서 약간 아침이 천천히 와서 일상이 돌아오듯이 연출을 했다면 이전 버전에는 앤의 목소리만 남고 자꾸만 약간 사위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래서 소리만 자꾸 나에게 남아있고 너의 형체가 없어진다라는 감각으로 원래는 연출을 하고 싶었거든요. 약간 앤들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약간 바뀐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민영윤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0번 넘버는 이야기는 마침내라는 곡인데요. 극 중에 두 번째 곡인 우리만의 놀이라는 곡의 반복이 사용되는 곡입니다. 세자매의 가장 행복했던 때를 노래하던 멜로디가 에밀리의 죽음이라는 슬픔에 다다랐을 때 함께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그때를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야 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 불러야 하는 처연한 멜로디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 장면 연출이라는 게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분명 같은 멜로디인데 어떻게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광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멜로디가 감정의 양면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여야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마침내 그 곡의 반복으로 사용되는 우리만의 놀이. 그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어떤 음악으로 풀어냈을까요? 네, 그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봄소리 배우와 김여원 배우, 송영미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만의 놀이. 망할 기숙학교 더 망할 폐병으로 언니들이 먼저 떠난 뒤 남겨진 프론테 중 첫째가 된 나 샬럿. 갑자기 웬 자기소개? 온 가족 모여 살기엔 좁은 이 집 가난한 목사 아버지. 여자가 먹고 살 길은 결혼 아니면 가정교사. 그러니 내가 글을 안 쓰고 배겨. 멍청한 세상 편협과 아집에 잡아먹혔어. 나도 같이 멍청해지는 기분이야. 거지 같은 기숙학교 생각이 날 때 주인공은 날 대신에 소리쳐. 상상을 멈추면 안 돼. 죽는 게 무서워지는 밤이면 주인공은 날 대신에 소리쳐. 저 먼 바다로 나가리라. 네, 선장님! 이건 우리만의 작은 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생쥐 같던 이야기들이 사자만큼 커다래져 지루한 낮을 삼키지. 난 이 세상의 작가로 기억되고 싶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아랫도리에 달 순 없잖아. 승려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해. 재료 손질, 요리 준비, 차수하기, 기도하기, 아님 낮잠 자기. 승려에게 허락된 인생이란 따분해. 누군가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병이 들어 눈 감으면 끝이지. 정말 신께서 고작 그걸 위해 날 만드셨을까. 하다못해 빵반죽도 맛있으려고 태어나는데. 옳소. 난 순한 얼굴을 가진 조물주의 반항아. 글 속에 은밀하게 숨겨둔 반항들. 거지 같은 주인 집이 생각날 땐 주인공은 나 대신 선택하지. 전 당신의 하인이 아니에요. 사는 게 막막해지는 밤이면 주인공은 나 대신 선택하지.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어. 이건 우리만의 커다란 놀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생쥐 같던 이야기들이 사자만큼 커다래져 지루한 낮을 삼키지. 우린 책 속에서 거인이 되지. 소설은 우리의 방패가 되지. 프론테는 프론테만의 방식으로 해 뜨기 전 찬란한 새벽이 되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줄 거야. 네, 우리만의 놀이 들어보셨습니다. 사실은 이 멜로디가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나중에 반복해서 쓰였을 때도 그랬고, 앞에서 들었을 때도 그랬고, 뭔가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멜로디, 그리고 그 장면 자체도 처음에 너무나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기엔 보자기지만 그걸 이불을 형상화한 어떤 보자기 소품을 가지고 세 사람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때를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80도 뒤바뀐 서로의 슬픈 모습을 마주했을 때, 이 멜로디가 반복이 됐을 때 저에게 오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 감정의 회오리는 정말 상상보다 더 컸던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도 이 멜로디 들었을 때 사실 몸이 좀 저릿저릿하고 소름이 확 돋네요. 그리고 나일론 기타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이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지혜 작곡가님 말씀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세션, 그러니까 우리 반주팀, 저희 연주자분의 아이디어셨대요. 이 곡에서 이 나일론을 쓰면 어떻겠느냐. 정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송의 마지막을 향해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막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부터 몇 가지의 이야기를 짧지만 아주 속성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을 만들면서 연출자만의 혹은 작곡자만의 내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혹시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까다로웠던 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한번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로 둔 지점은 기타가 되게 돋보였으면 했던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보통 곡을 쓸 때 편곡 방향까지 다 생각을 하고 쓰는 편이어서 무조건 기타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쇼케이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쇼케이스 때는 솔직히 어쿠스틱 기타 그냥 한 대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장막을 또 쓰다 보니 여기 일렉 기타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살짝 파격이었어. 여기 기타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기타 2대를 쓰게 됐죠. 그러면 그럼 여기는 일렉 기타를 쓰고 여기는 어쿠스틱 기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기타리스트가 어떤 곡에서 3번 넘버였어요. 근데 그 곡에서 저는 그냥 어쿠스틱 기타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혜야, 나일론 기타를 넣으면 어때? 나 그 얘기할 것 같아. 나일론. 나일론 기타를 넣으면 어때? 나일론 기타? 한번 연주 좀 해줘봐. 근데 농든 너무 좋은데? 근데 괜찮겠어? 되게. 왜냐면 기타를 교체를 계속 해야 돼서 솔직히 연주자 입장에서는 그게 전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흔쾌히 필요하면 쓸게가 돼서, 근데 그래서 그 3번 넘버의 전주가 그 나일론 기타로 인해서 또 너무 분위기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포인트를 둔 거라고 하면 조금 그런 기타를 사용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조금 까다로웠던 점이라고 하면 뭔가 곡을 쓸 때는 아무래도 3명이다 보니까 비중에 대한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연출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하나에만 편중되어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 곡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솔로를 하더라도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전환을 시킬 땐 이 나머지 2명이 들어서 또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조금 편곡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소극장이다 보니까 소극장 사이즈도 크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밴드도 저는 인원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기타를 메인으로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베이스를 푼 게 있어요.
베이스 기타 이제 저음 쪽에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를 포기했는데, 근데 보통 실용음악이나 이런 편성에서는 기본이 드럼,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솔직히 따지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느낌인데, 그래서 그러면 난 기타를 너무 쓰고 싶은데 베이스까지 들어올 여력은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떻게 채우지? 첼로를 해야겠다. 그래서 첼로로 거의 저음 쪽을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조금 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약간 브론테에서 그냥 사실은 제가 봐서 좋아하는 지점들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네. 배우들도 일단 좋아하는 노래 먼저 빨리 연습하고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상상으로 뭐가 채워지는 지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죽음도 다 그런 방식으로 풀려 있잖아요. 이것은 다 어쩌면 누군가의 상상이고 놀이이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어떤 고통을 상상과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2번 노래 보면 이제 우리만의 놀이를 하면서 천 가지고 막 노는 장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일 해야 하고 얘네 어떤 현실에 대한 이제 넘버를 불러주는 구간인데, 그 장면이 정말 귀엽고 그냥 남들이 공연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정말 놀이하는 것처럼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간 곱씹어 보면 얘네가 약간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이 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말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일상이라는 게 이렇게 따분하고 이렇게 심심한 집안 일들과 그런 것들 뿐인데 글을 써야지 라고 하는 넘버처럼 나중에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어서, 약간 그 상상을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이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극장에 오고 나서는 약간 이제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그 나중에 목소리, 이 들리는 이 존재, 약간 어떻게 보면 현실의 존재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잖아요. 이 이질적인 거를 우리 어떻게 보여줄 거냐 같은 얘기들을 그냥 계속 하고,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까지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중요하게 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서라기보단 그걸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가 이들이 지금 그걸 얼만큼 원하고 있느냐에 가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창밖에 빛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허밍하는 음들이 계속 연결되는 방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게 그 멜로디 라인이 계속 다른 음악에도 쓰이면서 연결이 계속 되어 가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이것은 얼만큼 관객에게 처음 볼 때부터 빡 찍어주느냐의 문제를 좀 많이 고민하게끔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나다를 앞에부터 보여주면서 잡고 갈 것이냐, 아니면 뒷부분 어느 지점에 이 정보가 짜르륵 합쳐지면서 이해되게끔 할 것이냐, 막 이런 지점이 사실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은 두 분이 오늘 인터뷰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출자로서, 작곡자로서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여쭤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와중에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 마지막 대사가 이거예요. 때론 모질고 슬프기만 한 삶이었으나 우린 우리의 이름으로 내내 치열했고 존재했음으로 충분했다. 또 어느 곳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길 바라며. 그러니까 전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하는 게 그냥 저 같았어요, 되게. 그냥 저도 너무 치열하게 창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때로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정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정말 먼 미래에 나는 나를 알아봐 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의 모든 누군가에게, 모든 창작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본인이 어떻게 느낄지언정 너무 치열하게 잘 살아나가고 있다. 너의 글은 너의
일은 너의 삶은 뭐라고 해야 돼? 마무리가 안 되네? 그런 말을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맞아요. 많은 감정이 드는 저한테 그런 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동의해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평이 하나 있어요. 약간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작품이다라는 평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물어보신 거는 제대로 답은 못했지만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어떤 종지를 딱 짓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지막 대사에 작곡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계속 미래로, 왜냐면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내가 꿈꾸는 그 미래가 정말 좋은 만큼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막 바라고 기대하고 설레면서 또 계속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사시는 것 같고, 그걸 많이 우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지점들을 뭔가 짜르르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짜르르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아, 그렇다면 관객분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짜르르 하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쭤봤습니다. 저는 제가 짜르르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저는 누군가가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에 그렇게 짜르르가 와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2번 넘버 끝날 때, 우리들이 꿈을 꾸고 된다 하고 있을 때 약간 스포츠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만화책으로 스포츠물을 보면서 커가지고 약간 그런 스포츠맨십 같은 느낌의 뜨거움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약간 이 자매들이, 그러니까 몰라, 약간 현실의 고단함이고 나의 어떤 힘듦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차치하고 꿈은 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때에 힝 이런 게 오잖아요. 그것들이 항상 저한테 정말 좋아하는 지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사실 저는 그런 데는 안 울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잘 원래도 안 우는데, 그래서 막 다들 막 연출님 막 너무 잔인하다고 맨날 그랬는데, 배우들이 밑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감성이에요. 저 F인데 근데 왜?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배우들한테 울지 말아야 된다. 맞아. 우리가 울지 울면 마. 안 된다. 맞아. 관객이 울 거다. 맞아. 울지 마. 아, 그치. 우리는 울지 말자 하고, 그 샬럿이 이렇게 그 꽃 들고 뛰어와서 에밀리 이제 거의 죽어가고 애니 침대가에 있을 때 들어오는 장면을 할 때 배우들이 계속 엉엉 울어서 막 눈을 못 떴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는 거기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그날 그 장면부터 시작한 날들이 있었는데, 다들 너무 잔인하다고 계획표를 보고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떻게 이 넘버 3개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죽음 넘버만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들이 사실 가장 슬프게 오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죽음을 스스로 슬프다고 여기지 않고, 이 또한 굉장히 담대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언가들을 남기고, 누군가에게 내 죽음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남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이들이 울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대신해서 많이 울어주시지 않았을까? 뭔가 이 아름다운 이제 관계의 어떤 끄트머리를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맞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10번 넘버 장면이 아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분명히 쌓아온 무언가 때문에 뭔가 누군가의 마음을 그게 건드렸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번 넘버 곡이 앞에는 새로운 곡으로 시작을 하지만 뒤에 이제 리프라이즈 넘버가 붙어요. 근데 초반에 나왔던 2번 넘버 이제 놀이로 막 우리만의 놀이를 했던 그 넘버가 그 10번 넘버의 리프라이즈로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 고민도 되게 많았지만 되게 좋았던 게, 앞에 우리가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했다가, 근데 역시나 그 넘버가 다시 편곡은 바뀌었지만 다시 리프라이즈가 되면서 역시나 우리만의 그 놀이로 그 죽음을 뭔가 마무리를 한다는 지점? 그 지점이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뭔가 뭉클하고 뭔가 그래서 더 울지 않았으면 했고 막 뭔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때의 기억을 대체로 행복할 때 그렇게 많이 우시나 보다. 네, 뭐 작품에 대한 설명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요.
창작 작품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없는 걸 만들어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야기와 노래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너무나 고생스러운 일인데 브론테 팀은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가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재난재해 상황이 벌어졌던 때 기억하시죠? 사실 뭐 이렇게 행복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이 수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이 브론테 팀이 연습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습을 진행해야 했는데 너무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연습실이 침수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 날짜는 다가오고 연습실에는 없어서 부랴부랴 모든 채널을 통해서 연습실 대여가 가능하냐고 연락을 했었는데 이 덕분에 대학로 전체에서 브론테 팀이 연습실을 구한다는 소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대요. 커다란 수레를 구입해서 소품들을 싣고 이사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제작사 대표님은 대표님 나름대로 또 어떻게든 연습실이 없으니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어쨌든 어떤 공간을 구하러 마련하러 뛰어다니시고 또 시간은 흘러만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에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모두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연습 기간이 도합 2개월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2개월의 연습 기간이긴 했는데 이 침수 피해 때문에 연습을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울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날 그러니까 찢겨진 페이지처럼을 완성하고 나서 그게 그러니까 라스트 방점 찍은 장면은 그 장면이 정말 끝이었거든요. 앞뒤 다 만들어 놓고 그 중간 장면 그거 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걸어가면서 끝난 장면 다 했다. 약간 이런 정말 쫄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약간 그 침수 이후로는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이제 배우분들도 엄청 시간 많이 내서 해주지만 그래도 이미 잡힌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도 나와 막 이럴 순 없으니까. 맞아. 근데 이제 와중에 새벽에 또 나오겠다고 약간 대본 얘기하면서 어떤 지점을 좀 큰 파트를 거의 2주 전에 한번 바꿨거든요. 아주 크게 바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제 곱창 시켜 먹으면서 배달 시켜 먹으면서 그러니까 연습이 10시에 끝났어요. 배우들과의 대토론을 하고 이제 우리 근데 이제 대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약간 저한테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서로한테 상처 입히는 지점들을 많이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브론테를 하면서는 그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상처 안 입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말을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되 인신공격 금지, 뭐 이렇게 격앙되는 거 금지 하면서 전제를 깔고 약간 허심탄회 토크를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젠틀하고 멋있게들 의견을 막 내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막 아진 배우님을 자기가 초고 받았던 대본에서 이제 작가님이랑 저랑 작곡가님이랑 셋이서 회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서 많이 달라진 지점들도 있었어요. 초고 받았던 거에서. 근데 뭐 아진 배우님, 지혜 배우님 그리고 희열아 배우님은 원래 처음에 사유 리딩 때부터 했었던 분들이라 버라 배우님 못 오셨지만 두 배우들은 익숙한 어떤 텍스트도 있었단 말이에요. 앞에 부분은 한 4곡 정도가 이미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때에 있었던 이런 지점들이 각색을 통하다가 좀 날아가는데 자기 생각엔 이게 있다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제안을 해줬는데 받을 거 받고 하니까 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2주가 남아있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가느냐 마느냐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였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려원 배우님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는 이 작품을 우리 배우들 이제 단톡방에서도 각자 얘기를 한다. 근데 정말 사랑하고 있어서 이 작품을 너무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스케줄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정들을 다 빼고 온 거니까 그냥 2주면
아직 타협할 단계 아니다. 가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의사를 물어보니까 그 누구 하나라도 나는 내심 약간 노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모두가 다 아주 뜨거웠어요. 약간 스포츠맨십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뜨거웠어. 새벽에도 나올게요. 연습해올게요. 우리끼리 만날게요. 카페에서 할게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을 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의를 하고 10시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작가님을 가둬놓고 같이 곱창을 시키고 작가님 자 우리가 이걸 털지 않으면 집에를 못 갑니다 하고 그날 새벽 4시 반인가 털었어요. 아 그래 맞아 기억나. 연출님한테 전화를 하면 연출님 통화되면 나 통화돼. 연출님 있잖아 이러면서 나 끊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새벽에 연출님 뭐 차 아니 나 아직 안 자. 그냥 끊었어. 근데 그날 아침에 오전에 또 연출님 있잖아 이러면 나 안 자. 이러면 뭐지? 그러니까 거의 진짜 24시간 계속 깨어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쪽잠 생활을 했어요. 진짜 그 열정과 진짜 그 열의와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라기보다는 잠에 들려고만 하면 모두가 전화가 그렇게 와요.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침대에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전화 받으면 앉아 하면은 이제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지. 재밌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어. 와 정말 언제 이렇게 재밌게 해보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특히 창작하면 더 그렇잖아요. 맞아. 네, 이렇게 재밌다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그 모자란 시간을 어떻게든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과 배우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낮 없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듣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브론테라는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2달도 연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런 퀄리티를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지금 두 분의 말씀처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 주셨던 게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좀 버거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 작품이 올라가는 혹은 올라가기 전에 혹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짜릿했던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여쭤봤습니다. 일단 정말 뭐 네버엔딩에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전 진짜 김일의 PD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정말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뭔가 이 여자 3인극이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막 여성애들 그런 게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 많이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제가 리지 봤을 때도 또 되게 그 강렬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리지 너무 잘 너무 재밌- 저 너무 재밌게 봤고 어느 순간 커튼콜에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게 뭘까? 이 해방감이 뭘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서 그런데 막 곡을 쓰면서도 근데 피디님한테 딱 하나 저는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한 가지 소망입니다. 근데 피디님이 또 너무 좋은 배우들을 또 데려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왜냐면 쓰면서도 근데 이거는 조금 이거 조금 높은데? 라고 느꼈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낮추는 음도 있었는데 막상 연습을 했는데 배우들이 와서 맞아. 감독님 여기 왜 이렇게 끝나요? 여기 올려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좋지 근데 괜찮겠어 할 수 있어요 해야죠 가 돼서 음정을 맞아. 높이는 곡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연습할 때 배우들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해서 스태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스태프들한테 공유를 하고 저는 솔직히 그걸 매일 들으면서 연습실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상상했던 것들, 내가 원했었던 그런 톤들, 그런 뭔가 강렬함 혹은 어떻게 따뜻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들에서 저 항상 그런 걸 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되게 많이 또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해줬고 거기에 뭔가 질문에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색깔을 찾기 위해서 또 각각 개인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봐 나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순간 뭐 짜릿한 순간이었나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극장 딱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보통은 극장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조명 감독님이랑 이렇게 데스크를 깔아놓고 이제 조명 디자이너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그 뒤쪽으로 앉는데 딱 뭔가 이제 테크나 이런 거 돌 때 감독님들 뒷모습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 평가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 뭔가 감독님들이 이렇게 막 리듬을 타면서 뭔가 그 큐를 막 이렇게 갈 때에 그때 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 어떤 공연들마다 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게 저는 극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좀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첫 번째 관객에게 선보여졌을 때의 맞아. 반응 같은 그런 느낌? 떨리지, 맞아.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첫 공 딱 하고 나서 첫 넘버가 끝나고 박수가 한 번 나오고 맞아요. 근데 넘버 중간에 저희 고요하게 다들 정말 엄청 얌전히 봐주시잖아요. 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데 박수를 막 쳐주셔서 처음에 딱 깜짝 놀래고 그때 갑자기 저는 그때 등줄기에 땀이 빵 나는 거예요. 이게 좋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8번 찢겨진 페이지 하고 나서도 또 큰 박수를 주시고 그걸 딱 첫 공이 끝나고 나서 다 일어나서 기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땀 흘린 사람들에 대한 찬사를 보내주신 거구나 싶어서 그 장면이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이렇게 감격적이었던 맞아. 기억이 나요. 와, 그 에너지가 진짜. 약간 축구 경기장 있는 것 같아. 네,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에 들려드린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방송으로는 좀 드릴 수 없는 오프 더 레코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일단 방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즐겁고 재밌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준비한 뮤지컬 브론테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초반에 민영 연출님께서 해주신 나는 요절하는 게 꿈이었다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 멘트가 뭐냐면 예전의 예술가들은 젊은 나이에 자신이 예술 활동을 하다가 일찍 죽는 게 그들의 예술가들의 어떤 꿈이 아니었느냐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진행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연출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게 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민영 연출님이 지금 일찍 유명을 달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앤디 스픽 오늘 첫 번째 순서 뮤지컬 브론테.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완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감사드릴 분이 참 많아요. 이 방송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도와주신 네버엔딩 플레이의 최종혁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조민영 연출님, 양지혜 작곡가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계속 그 말하는 소리 뒤에 음악이 들리셨을 텐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된 음원은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뮤지컬 브론테의 쇼케이스와 시츠프로브 영상에서 사용을 했고요. 네버엔딩 플레이에서 방송을 허가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연출님과 작곡가님의 마무리 말씀과 함께 마지막 곡인 써내려가 강지혜 배우, 김희우 배우, 이하진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연은 끝났지만 2024년에 더 발전된 모습의 재연으로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모쪼록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앤디스픽 첫 번째 방송 PD 최용의 진행 대본 구성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일단 되게 이번에 초연하는 동안 그리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마 한 2024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죠. 지금 재연을 아마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더 이제 좀 서로 이제 보완할 게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찾아뵙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다시 재연이 올라오면 또 좀 많은 관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또 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처음 초대를 받은 네, 완전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들어오면서 계속 감사하다고 했던 게 사실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탄탄하게 막 이런 라이센스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평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제 초연의 공연을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엄청 꼼꼼히 봐주시고 해서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어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그런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좀 더 뭐 이렇게 가까이 얘기 나눌 수 있고 해서 되게 오랜만에 브론테 생각을 하면서 엄청 즐거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크셔 히스꽃이 만발한 광활한 벌판. 폭풍이 부는 날씨.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 사랑을 증오하는 여자에게 갑자기 찾아온 사람. 외롭고 고독한 작가, 자신을 믿지 않는 작가, 막막한 삶에 찾아온 그녀를 구원할 천사. 써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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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페이지 빼곡히 채워봐. 세 명이 서로 다른 선율로 연주해. 어느 날 찾아온 신비로운 편지, 그것은 사랑을 고백하는 연속. 그녀가 죽고 없는 미래에서 그녀를 잃은 누군가가 보내왔지. 써내려가 써내려가. 작가는 지독한 병을 앓고 있어. 죽어가면서도 포기 않고 글을 쓰지. 아무도 그녀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누군가는 작가를 지지하지. 써내려가 써내려가. 죽음의 문턱에선 무엇을 보게 될까. 현실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짧았던 삶의 그녀는 알게 될까. 자신의 삶이 존재했던 이유를. 써내려가 써내려가. 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써내려가 써내려가. 넌 세상 모든 종류의 사랑. 써내려가 써내려가. 넌 나의 가장 완벽한 길. 써내려가 써내려가. 넌 나의 오지 않은 나의. 넌 내가 아직
내가 아직 꾸지 않은 꿈. 여기는 수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입니다.